KBS 1라디오 본격 시사 토크쇼 최영일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최영일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자, 지난 금요일 연휴 첫날 인사를 드렸었고요. 벌써 연휴 마지막 날이 됐고 이제 휴일은 반나절쯤 남았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면 고향에 아쉬움을 남기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일터로 향하기 위해서 이 귀경길 차 안에 계신 청취자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추석 민심밥상에는 어떤 이슈들이 올랐을까요? 저희 집은요, 여야 정치권 격돌 대치 뭐 이런 얘기보다는요, 이 고공행진하는 추석 물가, 또 이 지난주 장중 한때 1388원까지 갔던 원달러 고환율, 또 흰남노 태풍 피해 등 주로 민생 이야기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연준은요 9월 말에 또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예고하고 있고요. 또 연휴 사이에 이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하면서 찰스 3세로 왕이 바뀌었습니다. 자, 연휴 중 군장병들을 찾아서 격려하며 안보 행보를 한 윤 대통령. 자, 19일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는 일정을 알렸습니다. 자, 우리가 쉬는 동안에도 이 세계는 이렇게 바쁘게 돌아갔습니다. 자, 추석 동그란 달에 빌었던 우리들의 기원을 위해서 시사본부도 다시 열심히 뛰겠습니다. 다들 가족들과 약속하셨잖아요? 행복하자,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자, 최영일의 시사본부 출발합니다. 네, 1부에서는요,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리는 한입뉴스 기다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특집 30분 인터뷰. 자, 주진형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의 부동산 진단 3탄을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국제본부도 만나보겠습니다. 한 입에 쏙 들어가는 뉴스와 찰떡궁합, 디저트송 신청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뉴스에 어울리는 노래가 있으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디저트송 선정되신 분께는요, 치킨 쿠폰 보내드리고 있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면서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네, 오늘의 핵심 뉴스를 한입에 정리해드립니다. 한입뉴스. 자, 박정호 오마이뉴스 기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야, 오늘도 두 분 휴일인데 네. 특근이에요, 특근. 자, 박 기자님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연휴 동안 계속해서 아이랑 어딜 좀 가느라고 바빴는데 오늘 또 이렇게 출연하다 보니까 마음의 안정이 예. 다시 돌아오는 그런 느낌입니다. 집에 있으면 불안정해요? 애랑 어디든 가야 되니까 예. 그 스케줄 짜기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이가 듣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시고요. 네. 자, 임 작가님은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연휴 동안에도 방송들이 있어가지고 막 계속 뉴스를 놓을 수는 없었는데 그래도 토요일 일요일에는 좀 스마트폰에서 멀어져서 영화도 좀 보고 게임도 좀 하고 네네네. 재충전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스마트폰을 멀리하면 게임은 뭘로 해요? 이제 PC에서 이제 즐길 수 있는 게임도 이분 있기 때문에. 전문가시네. 프로게이머. 그럼요. 콘솔 게임도 있고요. 저는 다 폰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진행자님, 우리 팀장님은 티셔츠에 네네. 주윤발 선생님의 그 영웅본색 시절. 이게 제가 어젯밤에 생각해보니까 네. 추석은 저희 어릴 때는 무조건 극장이었는데 서부극 아니면 홍콩 영화였어요. 그랬었죠. 예. 영웅본색의 추억이 떠올라서. 네, 거기다 또 고환율인데 여기 사진 보면 달러를 태우고 있지 않습니까? 와, 스웩이네, 스웩. 그래요. 그 이제 미국을 향한 이기심을 버리라는 어떤 메시지로. 심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추석이라. 자, 추석 연휴를 맞아서 각종 여론조사가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네. 쏟아지고 있는데, 자, 일단 박 기자님, 네. 리얼미터부터 살펴볼까요? 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06명을 조사한 결과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 그 전주보다 0.3%포인트 오른 32.6%로 집계가 됐고요. 네네. 부정평가는 지난주보다 0.3%포인트 낮은 64.6%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소폭 오르고요. 부정평가는 소폭 내린 모습인데 네. 그러니까 지난달 2주차 조사에서 8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30.4%로 반등을 했었는데 뭐 33.6%까지 3주 연속 상승을 했다가 지난달 마지막 주에 32.3% 지금 또 0.3%포인트 상승을 해서 좀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한편에서는 뭐 지지율이 이제 30% 초반대로 정체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 정당 지지도를 보면 국민의힘 지지도는 그 전주보다 2.1%포인트 내린 35.2%를 기록을 했고 민주당 지지도는 2%포인트 오른 48.4%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국민의힘은 다시 지도부를 재정비하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고요. 민주당은 새로운 지도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좀 기대감도 반영된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예. MBC 여론조사도 잠깐 좀 말씀을 드리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정운영 잘한다 긍정평가가 30.4%, 못한다 부정평가가 63.6%로 집계가 됐는데 네. 이게 뭐 나이대별 연령대별로 보면 70대 이상만 긍정평가가 높은 상황이고 나머지는 모두 부정평가가 앞섰다라는 게 좀 특징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윤 대통령의 대통령실에 대한 인사 조치가 국정운영 쇄신에 도움이 될지 여기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응답이 34.7%, 도움이 안 된다라는 응답이 56.2%로 부정적인 그런 답변이 좀 많은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번 조사가 이제 MBC 같은 경우는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7일부터 8일 이틀간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이렇게 지지율 조사 또 인사 조치에 대한 국정운영 쇄신에 대한 얘기도 있었고 관심 끄는 부분은 바로 김건희 여사 허위 경력과 거짓 해명 의혹 관련된 무혐의 처분 여기에 대한 뭐 질문도 있었는데요. 공정한 수사 결과다라는 답이 24.2%, 불공정했다라는 답변이 64.7%로 나타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허위 경력 의혹에 대한 특검에 대해서는 62.7%가 필요하지 않다는 32.4%로 찬성이 60%를 넘어서는 모습이었습니다. MBC 조사 하나만 더 보자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허위사실 유포로 수사를 벌이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에 따른 것으로 표적 수사가 아니다라는 응답이 52.3%로 나왔고요. 야당 대표에 대한 표적 수사다, 문제가 있다 이런 답변은 42.4%로 나온 상황이라서 표적 수사가 아니라는 응답이 과반을 넘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뭐 저희 가족의 밥상머리 민심은 여론조사와 딱 맞네요. 그러니까 80대 어머니는 윤석열 대통령 잘한다 그랬더니 막내 가장 이제 저희 집에서 어린 세대는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 반론을 하고 자 리얼미터 조사 나왔고 MBC 조사까지 언급을 해주셨고요. 오늘 말씀드린 모든 조사는 이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 김건희 여사의 특검 62.7%가 필요하다. 그런데 또 이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 이게 과반 이상 52.3%는 표적 수사 아니다. 법적 절차다. 그래서 어찌 보면 여야의 시각이 구분되지 않고 법적인 대목에 대해서는 여야 없이 다 조사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이런 시각인 것 같아요. 뭐 이번에 발표된 여론조사가 이제 SBS가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한 것까지 해서 뭐 모두가 다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이제 시행된 여론조사를 한대요. 뭐 그게 이제 결국 추석 민심이랑 연결되는 거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석 민심이 상당히 좀 냉정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냉정했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야가 사실 추석에 돌입하기 전까지 계속 여론전을 통해서 자신들한테 유리한 방면으로 이제 여론의 향방을 끌어가려고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국민 여론이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뭐 검찰이나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여러 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의혹에 대해서는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야 된다는 여론이 좀 압도적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 거의 이제 찬반 여론이 한 2배 정도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그 대표에 대해서도 과반이 어쨌든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내용은 밝혀져야 된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지난번에 이루어진 기소가 뭐 국정감사장에서의 발언을 꼬투리 잡은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정치 탄압이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 여론은 어쨌든 방향성으로 봤을 때는 뭐 대장동, 백현동 뭐 그리고 이제 변호사비 대납 이런 것들을 포함한 의혹들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된다라고 어쨌든 보고 있는 거죠. 어느 방향이든지 간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여야가 단순 여론전만 해가지고는 국민 여론의 어떤 그 향방을 자기들이 유리한 쪽으로 단순히 끌어가기 좀 어렵다라는 거 하나를 볼 수 있고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관련해서 좀 주목할 만한 점은 30%대 지지율을 이제 회복한 걸로 대체로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여전히 30%를 전후한 그러니까 이제 보수 코어 지지층에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갇혀 있다. 그리고 계속해서 주목해야 되는 거는 60%를 넘나드는 아주 높은 부정평가 비율.
그러니까 그거를 결국 이제 깨뜨리지 못하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어떤 그 동력을 새로 얻기가 좀 어려워 보이는 국면이라는 거를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수해 복구를 전후한 시기에는 민생 쪽에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는 국민 여론에 가닿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를 좀 보여준다. 네네. 그 부분을 좀 이제 절실하게 여론조사를 통해 살펴야 하는 대목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30% 초반대. 네. 아까 이제 박 기자님은 보합세 이런 표현도 쓰셨는데 이게 뭐 주가, 부동산 가격이 아닌데 네. 어쨌든 30% 초반대에서 횡보하고 있다. 이제 이런 의미고 아직 많이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야 집권을 해봤던 전문가들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떨어지는 건 정말 한순간인데 올라가는 건 오래 걸리고 힘들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추석 민심, 여야 정치권도 뭐 다툼이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추석을 장병들과 보냈네요. 네, 추석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의 수도방위사령부 예하 부대인 방공중대 군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이제 부대 간부와 병사 40여 명과 오찬을 함께 했는데요. 윤 대통령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인재이고 여러분이 잘 되는 게 나라가 잘 되는 길이다. 장병 여러분 덕분에 제가 안심하고 나란 일을 볼 수 있어서 이 자리 빌려서 깊은 감사를 전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재밌었던 게 이 장병 5명이 이제 부모와 즉석에서 영상통화하면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네네. 이런 것도 좀 인상 깊었고 또 오후에는 한빛부대, 그러니까 남수단의 한빛부대, 레바논의 동명부대, 오만 해상의 청해부대 그리고 UAE의 아크부대 이렇게 4개의 파병부대를 동시에 연결해서 화상으로 격려 인사를 전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날 그러니까 추석 연휴 첫날에는 서울 명동성당을 찾았습니다. 무료 급식소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이곳에서 윤 대통령이 손수 김치찌개를 끓이면서 네. 배식 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김치찌개 어떻게 끓여 맛있다 이런 레시피도 방출하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정오쯤에는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을 찾아서 점포들을 둘러본 다음에 명절 경기를 살피고 상인들의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 시장 내 칼국수집에서 점심을 먹고 상인 시장 관계자들에게 고물가에 태풍 수해까지 겹쳐서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도 버텨주신 상인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 민생은 저희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김치찌개 레시피 포털에 검색하면 주로 백종원 씨, 김수미 씨 이렇게 나오는데 새로 추가되나요? 자, 그 안보 행보인데 네. 안보 행보 또 이제 서민 행보. 네. 자, 어떻게 좀 추석 민심 잡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걸 이제 꾸준히 하는 게 일단은 중요할 것 네네. 같아요. 뭐 계속해서 지금 국정 운영 능력이 이제 타격을 입었던 게 이런 민생 행보를 한다고 말을 했다가 결국 다시 이제 국민의힘 내부의 당무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이 직접 개입하는 움직임이 이어지면서 네네. 그 신뢰도가 이제 깎였기 때문에 이제 효과를 발휘 못했던 건데 이런 움직임을 이제 꾸준히 가져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 또 하나는 이번 추석에 이제 대통령 행보에 있어서 제가 좀 주목했던 거는 보통은 대통령이 이제 명절 행보를 하게 되면은 영부인이 같이 이제 그런 어떤 그 행보 현장에 목격되거나 사진이 찍히거나 이걸 통해서 이제 따뜻한 어떤 대통령실의 느낌 전달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어떤 홍보 포인트가 되곤 하는데 네네. 이번 추석에는 김건희 여사의 존재감이 사실상 거의 안 보이는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이제 지운 것처럼 없는 그런 네, 모습이었어요. 저는 처음에 좀 놀랐던 게 대통령이 이제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국민 메시지를 영상으로 이제 촬영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그때 보통 이제 한두 마디 정도 영부인이 옆에서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정말 한 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등장은 함께 했는데. 함께 나란히 서가지고 하는데 대통령이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 말을 다 하고 영부인은 정말 인사말도 한마디 안 하는 게 굉장히 좀 이례적이다. 네네. 근데 그거는 아마 최근에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제기되는 의혹들과 거기서 이제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지지율 타격에 대한 어떤 부담이 좀 있었지 않나 네. 싶은 생각은 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SBS의 그 여론조사에서도 눈에 띄는 게 여권 지지율 위기의 책임이 누구에 있는지 물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25.8%로 가장 높았는데 이례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4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14.6%예요. 네. 이준석 전 대표가 16.4%로 3위인데 차이가 별로 없는 수준으로 김건희 여사가 꼽힐 정도로 네네. 사실 여권의 지지율 위기에 대해서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 정도로 평가받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이제 부담스럽다. 여사의 행보가 노출되는 게 좀 부담스럽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래서 추석에서도 좀
그런 어떤 존재감 좀 지우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네, 그래요. 자, 지금 언급해 주신 SBS 조사는요. 이 넥스트 리서치에 의뢰해서 8일과 9일 조사한 내용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와 이게 지금 영국의 또 역사적인 전환이 맞물린 게 지금 명절 연휴 중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며칠 사이에 지금 일단 뭐 즉위식이라든가 장례식은 아직 남아 있지만 그 왕세자 찰스 3세가 네. 왕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찰스 3세가 영국 이제 왕위에 올라가면서 앞으로 이제 영국 왕실을 이끌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요. 그래서 윤 대통령도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오는 19일에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치러질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국장에 참석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달 중순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윤 대통령이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앞서서 영국을 먼저 방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난 9일 오전에 대통령실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서거에 애도의 뜻을 표하는 SNS 메시지를 작성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SNS에 다 공유가 됐는데 이 여왕의 이름 철자를 잘못 표기해 수정하는 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2세에 Z가 들어갔는데 엘리자베스 베스 하니까 근데 그 S로 Z를 S로 써서 잘못 철자를 적어서요. 이게 영국 출신의 프리랜서 기자가 이걸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한 다음에 이 포스팅이 삭제가 되고 여왕의 이름을 올바르게 표기한 글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인터넷상에서는 온라인상에서는 재임 기간이 70년이나 되는 영국 군주 사망에 대한 애도 메시지인데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좀 대통령실의 문제잖아요. 그 이제 주말 동안에 공식 메시지인데 맞습니다. 논란이 됐던 게 뭐냐면 뭐 그 전에도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트위터가 공식 계정이 한글 계정이 없어요. 지금은 이제 영어 계정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고 원래는 있었다가 또 뭐 폭파하고 뭐 이런 계정 폭파하고 이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관리가 좀 매끄럽게 되느냐는 문제가 이번에 또 제기가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잖아요. 영국 여왕의 서거라는 이제 어떤 이 문제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어서 주요 국가의 수장들이 메시지를 내게 되면 그게 전부 다른 외신들의 자연스럽게 소개가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준비를 잘 해놨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BBC에서 공식 발표를 하기 전에 사실 주말 동안에 초반부터 그 해외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여왕이 위독하다. 곧 서거할 것 같다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이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돌았거든요. 근데 사실 그 정도만 됐어도 이미 대통령실에서 준비 작업에 들어갔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고 주영 한국 대사관 같은 데서는 상황 파악을 해가지고 대통령실하고 상황 공유를 해서 미리 이런 메시지도 어떻게 언제 어느 시점에 나갈지 같은 것도 조율을 해야 맞죠. 근데 그날 좀 문제가 있었던 게 서거 발표가 나오고 나서도 한국의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의 공식 메시지가 나오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다른 나라들은 대부분 나왔는데 좀 늦게 나오고 또 틀리고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어떤 기본을 미리 준비하는 게 안 돼 있다라는 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은 이번에 좀 반성을 제대로 하고 또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게 좀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외신 대변인도 이제 생긴 마당이니까. 그렇죠. 자, 이런 이제 외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쨌든 뭐 해외 국왕 또는 뭐 국가 원수 대통령 총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베 전 일본 총리도 최근에 사망 사건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신중을 또 기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 같으면은 전 세계의 주요 국가 정상들이 이제 대부분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참석하는 거는 굉장히 좀 자연스럽고 이제 필요한 일일 거고요. 또 우방 국가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계와 교육이 많았던 나라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도 이제 참여할 걸로 예상이 되고 참석할 걸로 예상이 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참석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둘 다 뭐 미국과 일본 다 우리가 좀 외교적으로 중요한 현안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 자리에서 이제 만남이 좀 이루어진다면 일종의 정상 외교도 좀 미리 좀 잘 준비를 해서 우리가 다음 외교 스텝을 밟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좀 디딤돌로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건 또 이제 불시에 생긴 일정입니다. 유엔 총회 참석 일정은 있고요. 지난번에 이제 스페인 나토 회담도 있고 하니까 박 기자님 그럼 이번에 김건희 여사 동행하나요?
동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라고 네네. 정치권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관측. 왜냐하면 네. 유엔 총회고 또 이제 이 장례식 참석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정입니다. 네네. 동행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자, 대통령 행보가 좀 가려지지 않았으면 하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제 추석 연휴 오늘로 끝입니다. 내일부터는 일상으로 돌아오고요. 그럼 9월 1일부터 정기국회가 시작됐는데 첫날 이제 이 종부세 완화에 대한 여야 합의 속보 외에는 사법 격돌이 시작됐어요. 지금 이제 추석 명절 끝나고 정기국회 본격화되면 어떤 쟁점이 가장 크겠습니까? 우선은 뭐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제일 얘기하고 있는 건 민생이죠. 그러니까 민생을 어떻게 풀 것이냐라는 게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 충돌도 예고가 돼 있는데 뭐 정기국회는 그 일정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래서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정치, 뭐 외교 통일, 안보, 경제, 교육사회, 문화 이런 순으로 대정부질문 진행이 돼요. 네네. 여기서 뭐 민생에 대한 격돌이 있겠지만 또 대정부질문 통해서 사법적인 여러 가지 판단에 대한 한동훈 법무장관 나오니까 또 법사위가 주목받겠네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마 또 누가 단상에 올라서 대정부 질문을 할 거냐 이것도 관심을 끌고 한동훈 장관을 비롯한 한덕수 총리,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등 어떤 답변을 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좀 모아질 것 같은데 물론 민생도 민생이지만 언급하신 사법적 리스크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여당 의원들의 공세 이게 뭐 예상되는 바고요. 반면에 이제 김건희 여사를 향한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 이것도 뭐 예상할 수 있는 바예요. 뭐 결론은 아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쭉 정리했지만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거 특검할 만하다. 수사할 만하다. 뭐 보복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진상이 먼저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진상은 뭐 사법적으로 밝혀지겠지만 그에 앞서서 국민들이 볼 때 이 대정부 질문이나 이런 것을 집중하고 있어요. 왜냐? 그 발언, 오가는 말을 통해서 단초 얻을 수가 있거든요. 네. 누가 더 잘못했는지 판정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야가 아무래도 이번 이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특히 대정부 질문부터 시작해서 국정조사도 국정감사도 10월에 넘어가는데 계속해서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의 첫 이 대정부 질문,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이거는 정말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끝나고 나면 또 바로 국정감사 국감으로 이어지니까 전초전이 될 텐데 자 이왕 뭐 철저히 준비를 하신다니 이제 좀 어이없는 말싸움 말고 정말 논리와 근거를 가진 싸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뭐 여야를 대신해서 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그런 대목인 것 같아요. 민생이라고 이제 계속 강조를 하면서 실제로는 사법을 둘러싼 이제 충돌만 반복을 하게 되면 정기국회가 의미가 퇴색되게 되니까 저는 오히려 이제 이번 기회에 진짜 민생을 위한 정책 경쟁이 뭔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싶고요. 사실 여야가 지금 미리 내세우고 있는 관전 포인트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이제 기초노령연금 40만 원을 이제 꺼냈습니다. 그게 이제 본인의 대선 때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기초노령연금을 높여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저소득층이 이제 대응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기조고 그러면서 이제 감세 정책을 통해서 이제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부분을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겠다라는 게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하고 걸려 있는 인플레이션법 때문에 감축법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좀 산업적으로 상당히 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여야 없이 이제 같이 돌파할 수 있도록 좀 합의점을 좀 찾아보자, 해결책을 찾아보자라는 걸 이제 앞에 세우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정상화 정책들을 좀 주력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 얘기하시니까 지금 다음 주 19일에 영국을 다녀오면 유엔 총회도 있습니다만 9월 말에는 또 이 카말라 해리스 미 부통령이 내한 방한을 하잖아요. 또 15일에는 중국에서도 이제 방한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우리 자동차가 타격을 지금 받을 위기에 처한 감축법에 우리나라 자동차만 적용할 것이냐 이 협상도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오늘까지는 휴일인데요. 지금 이제 평일이 아니고 휴일 점심시간인데 이 시간에 아마 이제 귀경 차량이 많이 몰릴 것으로 혼잡이 예상되는 시간이죠. 자, 그래서 교통정보센터에 이현 리포터에게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보통 연휴 마지막 날은 고속도로도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인데요. 고향에서 돌아오는 길 지금은 주로 충청권에서 발이 묶여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먼저 사고가 있는 영천 분기점 부근인데요. 승용차 사고를 처리 중이라 3km가량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후에 본격적인 정체는 청주부터 만나게 되는데요. 천안 삼거리 휴게소까지 30km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경기권에 진입을 하셨다면 안성 분기점 부근에서 속도를 늦추게 되고요. 양재에서 반포 쪽으로 정체입니다. 지금 부산 요금소를 출발해서 서울까지 오신다면 5시간 30분 정도 걸리겠고요. 대전에서는 2시간 50분 정도 예상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호남 지역을 막히지 않고 통과해서인데요. 서산 휴게소부터 5km가량 정체고 당진에서 서해대교까지 15km 구간 어렵습니다. 그리고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향 석곡 부근이 사고 때문에 혼잡하고요. 금산사 부근의 정체 역시 사고가 있던 영향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네, 자 보도를 보면요. 이재명 대표에게 조폭이다. 또 조폭 연루설 주장했던 장영하 변호사가 불기소됐다. 네. 민주당은 검찰이 봐준 거 아니냐. 자, 이게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한번 정리해 주시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제 지난해 10월에 국정감사장에서 그 당시에 이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지사가 출석을 했을 때 그때 이제 김용판 국민의힘 그 의원이 문제 제기를 했던 거 그 장면. 뭐 돈다발 사진 이런 거 있었죠? 돈다발 사진을 올리면서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에 국제 마피아들한테 이제 받은 돈이다 이렇게 했다가 그날 저녁에 바로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제 밝혀지면서 국제 마피아들이라 그러니까 범세계적 마피아 같은데 네. 이름이 국제 마피아 파였던 거 아니에요? 네. 그랬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뭐 박철민이라는 이제 수감 중인 인물이 예전에 페이스북에서 본인의 재력을 과시하는 목적으로 사용했던 사진이다라는 게 밝혀지면서 이게 이제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났었는데 문제는 이 국제마피아파 행동대원 박철민 씨의 법률 대리인이 이제 장영하 변호사인데 네네네. 이분이 김용판 의원의 이제 의혹 제기나 이런 데 있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자료 제공을 했다라고 알려졌고요. 그 뒤에 뭐 책까지 출간을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비슷한 의혹 제기를 이제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문제로 검찰에 고발이 됐고 검찰이 계속해서 지금 이제 수사를 해오다 경찰과 검찰이 이제 수사를 해오다가 중간에는 경찰 쪽에서 체포영장, 그러니까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검찰에서 그걸 또 이제 기각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런 그 뭐 여러 이제 과정을 거쳐서 결국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거는 이제 장영하 변호사가 그 당시에 그 말을 믿고 그대로 이제 사실로 믿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보기가 어렵다. 이게 낙선을 목적으로 해서 일부러 허위사실을 퍼뜨린 게 아니고 자기도 그게 사실인 줄 알았다라는. 그 당시에는 허위라고 알고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게 장영하 변호사의 변호인이 석동현 변호사다. 이분이 지금은 이제 뭐 민주평통 사무처장으로 가 있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배경 때문에 장영하 변호사를 검찰에서 노골적으로 봐주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민주당의 트렌드는 뭐냐면 형평성 문제 제기죠.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경기도청 압수수색까지 해가면서 의도를 밝히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놓고 장영하 변호사에 대해서는 그런 노력도 하지 않고 일부러 좀 봐주기로 했다라는 게 지금 민주당의 문제 제기고 그래서 이제 재심 청구를 좀 할 예정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부당하니 다시 사건을 봐달라라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자, 박 기자님. 검찰이 이제 봐주기를 했다. 이렇게 볼 정황이 좀 여지가 있어요? 어때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에 이게 불거졌을 때 박철민 씨한테 이걸 받았다, 사진 받았다고 전달해서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논란이 있었죠. 네, 김용판 의원이 그걸 뭐 국정감사장에서 보이고 여러 가지 뭐 보도를 통해서 많이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러니까 경찰 조사 결과에는 이게 박철민 씨한테 들은 대로 전달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래서 이 민주당에서 볼 때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걸 변호사라는 사람은 이게 증거를 받으면 이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지 이런 걸 파악하는 아닌지. 전문가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걸 넘겼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이해가 안 간다. 그리고 경찰이 영장 청구했을 때 그거를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은 그런 부분들 구속이 안 된 이런 부분들도 보면은 뭔가 경찰 수사는 열심히 하려고 했지만 그 뒤에 검찰이 그걸 좀 막은 게 아니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자, 민주당은 공정하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입장이고 검찰이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이제 강도 높은 수사를 한다.
자, 이런 와중에 여야 국회에서 이제 여러 인사청문회가 이제 있는데요.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문 보고서의 채택은 불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는 지난 2일에 열렸지만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여야가 결정짓지 못했거든요. 당시 청문회 좀 떠올려 보면 먼저 이제 청문회 관련 자료 제출부터 한 후보자가 제대로 안 했다. 야당에서 지적을 했고 거기서 뭐 공방이 좀 있었고 그 이후에 한 후보자의 답변 태도도 불성실하다. 그리고 이력 등을 두고도 날선 공방이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검증 측면에서 보면 후보자의 과거 위장 전입 논란이나 자녀 유학 관련 위법 사실 아니면 보험연구원장 이력이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점들. 론스타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외환은행 사회이사 시절 론스타 중재 판정에 관여했다. 이런 주장도 있었거든요. 반면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방어막을 쳤는데 결국 질의만 마무리하고 보고서 채택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지만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게 임명동의안을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 마치고 이거를 보고서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됐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이 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까 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대통령실에서 통상 재송부 요청을 하고 네. 그다음에 국회가 이제 송부하지 않으면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 네. 이런 수순으로 보여지네요. 그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이뤄졌는데 네. 이제 연휴가 끝나면 곧바로 청문 보고서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하긴 하겠습니다만 아마도 불발 가능성이 크네요. 불발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제 연속적으로 이제 비슷한 일이 일어나긴 할 것 같은데 한 후보자 같은 경우는 사실 야당도 그렇지만 이제 시민단체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가 이분의 이력이나 그동안의 이제 활동상을 봤을 때 공정거래위원장의 이제 주요 어떤 그 과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에 대한 견제 이런 쪽에 좀 충실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굉장히 좀 힘을 강하게 좀 드라이브를 거는 좀 기관이었던 데 비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는 이제 다른 쪽들의 좀 대기업 친화적인 비즈니스 프렌들리한 쪽으로 많이 무게중심 실리고 네. 공정위 쪽에서 힘을 좀 빼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들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봐야 될 이슈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한번 지켜보죠. 문재인 정부 초반에 제일 유명했던 이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인데 그렇습니다. 재벌들의 저승사자다 그랬는데 의외로 또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 이런 후평도 있었습니다. 자, 국민의힘 상황 들여다보죠. 이게 명절 연휴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데 지금 살짝 김이 빠졌어요. 이제 그때만 해도 새 비대위를 추석 전에 출범한다. 근데 정진석 이 비대위원장까지는 확정이 됐는데 비대위원들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래서 2시에 국민의힘 당직자 회의가 열립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주재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비대위원 인선과 또 발표 시기 이건 결정하겠다. 아까 정진석 위원장이 출근하면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중요한 결정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비대위원이 빨리 임명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19일에 지금 원내대표 선거를 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원내대표 선거하려면 선관위원장을 뽑아야 되는데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과 협의해서 논의해가지고 뽑게 돼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비대위원이 있어야 원내대표도 뽑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래요? 정말요? 그렇습니다.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의원들이 선출하는 거 아니에요? 선관위원장. 원내대표 선거에 선관위원장을. 선관위원장은 또 있어야 한다. 비대위에서 이제 뽑아야 되니까 선관위원장이 있어야 선거를 하니까요. 연결돼 있기 때문에 이게 당내 일각에서는 아니 어차피 14일 수요일에 가처분 신문이 있는데 전진석 이 비대위원장, 그러니까 비대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결과 보고 비대위원 인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각에서. 지난번에 밀어붙였다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신문은 14일에 있고 언제 발표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좀 가닥이 잡혀야 비대위원 인선을 마무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원내대표 선출도 늦어져요. 그래서 이게 다 물리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정진석 비대위는 비대위원 인선에서 출범할 가능성이 큽니다. 아니, 지금 이게 이제 스케줄로 보면 굉장히 난감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14일에 심리가 있는데 이 심리는 지난번에 했던 심리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2차 가처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올 수도 있어요. 가처분 신청이라는 게 원래 빨리 하면은 그날 당일날도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약에 가처분 신청이 19일 원내대표 선거 때보다 빨리 나오는데 그런데 비대위원회에 이제 그 직무를 정지시키는 결정이 만약에 나오게 되면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한 상황이고 그렇죠. 새 원내대표는 뽑히지 않은 상황이라서 그렇죠. 그러면 비대위원장까지 직무정지가 되게 되면 그 직무를 대행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입장에서는 초유의 희한한 사태가 이제 연속적으로 네네네.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스케줄을 어떻게 짜느냐 그리고 어떻게 임명을 하느냐에 따라서 향후의 지도부 공백 상황이 어떻게 연결될지가 전혀 달라질 수가 있는 거라 아마 지금 국민의힘 내부의 당직자들 입장에서 머리가 아플 겁니다. 요걸 한 사흘 제가 연휴 동안 잊고 있었거든요. 머리가 아프시죠, 이제? 맑았는데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14일에 2차 가처분이고 그 전에 3차, 4차 가처분을 또 냈잖아요. 그렇죠. 네네. 그럼 또 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으로 주호영 전 비대위원장에서 바뀌어 있는데 비대위원 새로 딱 이름 이제 새로 짜고 업무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또 직무집행 정지가 나오면 또 큰일이 나는 건 아닌지. 머리가 아파집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얘기를 들어보면 아유 설마 지금 이렇게 위기 상황인 걸 다 이게 문제 없이 당원 당규 바꿔놨는데 네. 설마 다시 법원이 그런 판결할 거냐. 설마 좀 하고 있어요. 이게 소급해서 바꾼 거죠? 맞습니다. 결국은. 이제 당원 당규가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에 4명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다라는 거는 지금의 상황, 그러니까 김용태 네네. 최고위원만 남아있는 현재 상황을 상정한 거라서 법원이 또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는 거죠. 이 와중에 이준석 대표는 이게 태평하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이 추석 연휴 동안 보니까 포항의 그 어떤 태풍 피해 현장에서 복구 봉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전 대표가 포항 남구 대성면 주택가에서 해병대 장병들과 함께 수해 복구 봉사활동한 게 사진이 지금 공개가 됐는데요. 그러니까 포항이 지역구인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페이스북에 이준석 대표를 우연히 제네리 수해 복구 현장에서 만났다. 정말 우연히 만났다. 함께 힘 보태줘서 정말 고맙다 이런 게시물과 함께 사진 네. 석 장 정도 올렸습니다. 근데 결국 이 전 대표가 지난달 27일부터 연고지라고 할 수 있는 경북 7곡을 거점 삼아서 뭐 대구에서 기자회견도 하고 TK 지역을 계속 이렇게 다니면서 있는데 네. 저는 이건 눈에 띄는 게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보다 더 먼저 수해 복구 현장의 모습을 드러냈다. 이렇게 현장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건 또 당 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깜짝 놀랄 우연이죠. 네. 하필이면 당내에 얼마 안 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우군인 김병욱 의원의 지역구에서 우연히 두 사람이 만나서 사진도 굉장히 여러 장을 찍었더라고요. 네네네. 우연히 그렇게 많은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게 좀 놀라운 일이긴 한데 박정 기자님 정리해 주신 것처럼 최근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노골적으로 TK 지역에 이제 공을 들이고 있는 그렇습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준석 대표는 이번에 이제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지도부가 어떻게 되느냐 이 여부보다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총선까지를 염두에 둔 장기적인 시각에서 당 내의 역학구도 그리고 이제 당 내의 주도권 싸움을 하려면 결국 보수의 본령인 TK에서 주도권을 잡는 게 중요하다 이런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준석 대표가 좀 조용히 사라지길 바라는 당내 세력. 하지만 결코 언론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준석 대표. 이 싸움은 도대체 언제까지 갈까요? 자, 오늘 연휴 마지막 날 전해드린 한입뉴스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임경미 작가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디저트송은요. 청취자 7357님. 추석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가을 시작입니다. 고공행진 물가도 싸우는 정치권도 가을 하늘처럼 국민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줬으면 합니다. 그리고 좀 정치권이 귀담아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김현철의 오랜만에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노래 듣고요. 저희 치킨 쿠폰도 보내드리고 저는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내 머릿결을 스쳐가는 이 바람이 좋은 것 그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이 기분 밤은 벌써 이 도시에 나의 가슴 속을 메워주는 이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오늘은 띄어쓰기와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요즘 우리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아 라고 말할 때 집안 사정은 한 단어로 된 표현일까요? 아니면 어딘가를 띄어 써야 할까요? 집안 사정은 한 단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집안과 사정을 띄어서 씁니다. 집안이란 말이 들어간 표현 가운데 한 단어로 된 것은 집안 사람, 집안 싸움, 집안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집안 사람은 한 가족이나 가까운 일가를 이르기도 하고요. 남의 앞에서 자기 아내를 이르기도 합니다. 또 집안 싸움은 집안 사람들끼리 하는 싸움을 뜻하기도 하고 한 조직이나 단체의 구성원끼리 하는 싸움을 말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경우에는 한자어로 내분, 내홍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안일에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우선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일들로 빨래, 밥하기, 청소 따위를 이룰 때는 집안일을 돌보다, 집안일을 돕다 같은 표현으로 많이 쓰고요. 자기 집이나 가까운 친척집에 생기는 일이나 행사를 이룰 경우에는 집안일을 바깥에서 떠들고 다니지 말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여유로운 저녁 시간, 고품격 시사토론과 함께하세요.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정준희 교수와 함께합니다. 역사, 예조판서 그다음에 좌천성을 지낸 유군이라는 분, 이분이 경제, 달러가 좀 전 세계적으로 좀 귀해졌습니다. 음악까지 초콜릿처럼 꺼내 먹어요.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 알사탕.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평일 밤 10시 5분 당신을 기다립니다. 놓치지 마요. KBS 58분 날씨. 연휴가 끝나가는 게 아쉬운지 하늘 표정도 좋지 않습니다. 충청 이남에 산발적으로 비가 오는 가운데 강원 남부는 낮 동안 빗방울이 살짝 떨어지겠습니다. 남해 먼바다와 제주도 해상은 오후부터 바람이 강해질 텐데요. 귀경길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비가 오는 충청 이남은 바람결이 선선하겠습니다. 한낮에 대전, 광주가 25도, 부산, 제주 26도 안팎에 머물겠고 서울과 춘천은 28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는 전라권을 중심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시간당 1mm 정도로 약한데 태풍의 간접 영향으로 모레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2호 태풍 무이파는 대만 동쪽 해상에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하이 부근 해상을 지나 주말쯤 칭다오 부근에 진출할 전망이고요. 제13호 태풍 무르복은 일본 동쪽 해상을 따라 위로 이동해 영향은 거의 없겠습니다. 다만 또 다른 소용돌이가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태풍의 경로와 가까운 서해안과 제주도에 비바람이 집중될 텐데요. 모레까지 제주 산지는 120mm 이상, 그 밖에 제주도에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리겠고요. 서해안과 충청 이남에 5에서 50, 모레는 서울에도 5mm 정도의 비가 오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1도입니다. 박다효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오늘 귀경길 정체는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 정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도로공사는 밤 9시쯤 귀경길 정체가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추석 이후에도 먹거리 물가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전망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등의 영향으로 국제 곡물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까지 크게 오르면서 식품업계의 원가 부담은 갈수록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분기 경제 성장률이 OECD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 35개국 가운데 21호 중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수출 비중이 큰 우리나라 경제 구조상 미국, 중국 등 글로벌 경기 둔화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서민 실소유자가 보유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연 3.7%의 장기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이 추석 연휴 이후 출시됩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6대 은행과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 대출 신청을 받습니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주택가격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최영일의 시사본부 10분 인터뷰. 네, 화제 이슈를 푹 짚어보는 10분 인터뷰 시간인데요. 오늘은 10분 인터뷰가 특집으로 30분 인터뷰 잡혔습니다. 자, 현재 전국 집값이 10년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집값 하락세가 좀 대세로 굳어지는 것 아닌가, 이런 경향입니다.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로 집값을 하향 안정시키겠다, 이런 의지를 또 거듭 드러내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 버블이 깨져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입니다. 저희 부동산 1탄, 2탄, 이게 시사본부 최대 기록이에요. 323만 조회수의 저희 PD는 기적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그분이십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모시고 하락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을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1탄 때는 버블이 깨져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 금리 인상 때문에 집값이 하락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셔서 좀 많이 보도되는 내용과는 다른 시각으로 분석을 해 주셨어요. 오늘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바로 얼마 전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집값 하향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건 좀 어떤 의미로 보셨습니까? 그 정부 당국자가 집값이 좀 하향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뭐 일상적으로 있었던 일이니까 네. 뭐 그건 그렇다 치는데, 원희룡 장관이 얘기를 할 때 소득 대비 집값이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에서 12였는데 지금은 이제 18이 되었다. 네. 근데 내려가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원상 쪽으로 돌아가는 추세를 본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저는 이제 그 말을 어떻게 듣냐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정부가 뭔가 또 좀 해주기를 바라는데 정부로서는 내려가는 것을 보고 용인하겠다라는 뜻으로 들었어요. 네. 뭔가를 적극적으로 행위를 해서 억누른다기보다는 내려가는 걸 막으려고 뭘 하지 않겠다. 자연히 내려가는데 놔두겠다. 네. 네.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야, 사실 문재인 정부는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못 잡아서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내려가는데, 자, 그럼 이게 정부의 개입을 원하는 만약에 시장에 여러 세력들이 있다면 기대하지 마라, 이런 메시지로 읽어도 거죠. 될까요? 그런 거죠. 아, 자연히 내려가는데 정부는 방임할 거야. 네. 아, 그렇게 읽으셨군요. 그게 말하자면 일종의 이제 차도살인 비슷해서. 네네. 자기 손이 드러나지 않게. 정부도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뭐냐면 내려간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 내려가는 것을 이걸 공으로, 내공으로 좀 차지하고 싶기도 하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랬다가 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그 자산계층으로부터 비난을 받기는 싫으니까 네네. 애매모호하게 지금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한 게 그런 대목이에요. 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올라가도 욕을 먹지만 정부가
그렇죠. 떨어져도 욕을 먹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자산 가치가 유지되길 바라는데 네. 물론 무주택자들은 싸지길 바라겠습니다만 그렇죠. 유주택자들은 또 가격이 유지되기를 바란단 말이죠. 그렇죠. 차도살인이다. 네. 자연이 내려가는데 정부는 가만히 있겠다. 자연이라기보다 이제 말씀드렸듯이 워낙 값이 높아서 내려가게 되는 네. 무게를 버티지 못하는 것 하나, 거기다 이제 두 번째로는 정부에 의한 대출 규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금리가 오르는 거지. 세 가지가 합친 거잖아요. 그렇다고 생각하면 금리 오르는 것은 한국은행이 미국의 연준 따라가야 되니까 할 수 없는 게 있다고 하면 대출 규제에 의한 문제와 그다음에는 재건축이니 이런 것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해주냐는 정부가 뭔가 해줄 수 없을까라고 기대를 하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네. 그거를 제가 보기에는 좀 더 내려갈 때까지 나는 손 안 대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좀 무서운 건 이런 겁니다. 오를 땐 또 너무 올라서 무섭지만 이 갑자기 떨어지면요. 이게 버블이 터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완만히 떨어지고 완만히 올라가면 좋은데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 가을 부동산 시장이 역대급 거래 침체 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다.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보기에 따라서 조금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뭐 정부도 항상 이제 말은 그렇게 하죠. 왜냐하면 안정적인 하락이 뭐 바람직하다. 지금 안정을 꼭 붙이더라고요. 네, 급락이 되면은 뭔가 좀 할 수도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로는 급락을 하는 것이 꼭 나쁜 거냐. 완만히 내려가는 것이 꼭 좋은 거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면 일본의 경우에는 90년대 초에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때 상업용 부동산은 빨리 꺼졌지만 일반 주택 가격은 이렇게 레버리지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천천히 내려갔거든요. 네. 근데 천천히 내려가면 그 당장의 위기의식을 안 느끼기 때문에 구조적인 근본적인 개혁을 할 그 동력이 잘 안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본인들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를 깨닫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깨달아서 새로운 뭔가를 하기에는 이미 시간이 늦어버리는 네네.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장기 침체를 가서 그것이 한번 디플레이션으로 고정이 되고 나면은 벗어나기도 어렵다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게 꼭 천천히 내려가는 게 좋은 거냐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미국의 경우를 보면 2008년에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그때 폭락을 했죠. 네. 폭락을 하는 대신에 이것이 가계 부분의 부실로만 그치질 않고 이게 금융 부분의 부실로 번지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구제 금융을 했잖아요. 네네. 구제 금융을 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값은 폭락을 했지만 대신에 회복하는 데 좀 천천히 걸렸죠. 대신에 전체적인 그 경제는 어쨌든 간에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시작을 하니까 그다음에 회복세를 말하자면 다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급락을 하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부실 처리하고 그다음에 새로 시작하는 것이 장기적인 경제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하나 있죠. 네. 두 번 물론 이제 미국도 뭐 그렇게 천천히 내려가는 것을 할 수만 있었다면 할 수 하고 싶었을 텐데 거기는 이제 워낙 그 경제가 시장 중심 경제고 투명하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가장 큰 문제는 두 가지이고 뭐냐면 이제 급락을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 정부가. 그거는 좀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다. 적어도 경제 시스템이 투명하면 자산 시장의 경우에는 연착륙이라는 개념을 실제로 그 현실화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 경기는 연착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기는 예를 들면 금리를 낮춘다든가 아니면 재정 정책을 써서 연착륙을 하지만 자산 시장의 폭락은 자산 시장 안에서의 그 동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망상에 가깝습니다. 망상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미국 경제도 예로 들어주셨고 일본 경제도 예로 들어주셨는데 시장이 주도하고 있고 투명하다. 상대적 개념이라고 이해가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시장의 정부 개입이 좀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더 강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말씀하신 대로 버블이 좀 빨리 꺼지느냐 천천히 꺼지느냐 아까 말씀하신 연착륙 개념을 좀 정부가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기제가 우리나라는 있습니까? 있죠. 있기는 뭐냐면은
적어도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뭐 흔히들 생각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뭐 재건축 규제를 갖다 뭐 빨리 풀어준다든가 네. 이런 식으로 뭔가 투기하는 사람들한테 좋은 호재를 이렇게 휙휙 한 번씩 던져주는 거죠. 우리나라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졸부가 되고 싶은 게 국민의 꿈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이용을 해서 뭐 해보려고 할 수도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게 과거의 상태와 다른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가계 소득에 대비해서 부채가 워낙 높고 가계 소득에 비해서 값이 너무 높아서 네. 이걸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데 대출이 지금 완전히 1년 8개월 동안에 지금 올해 들어서 8개월 동안에 순증이 제로잖아요. 네. 그러면 아무런 장사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유일한 방법은 뭐냐? 대출 규제를 푸는 거죠. 그래서 좀 더 뭐 투기 좀 해보세요라고. 더 대출할 수 있게. 네. 이제 그러는데 그것을 지금 내려가고 있는 이게 소위 말 꼭대기를 찍었다고 하는 시장에 대한 시장의 인식을 그거를 보고 혹해서 따라올 아직도 남은 불나방이 얼마나 될까. 네네. 그거는 잘 모르는 거죠. 야, 시장에 좀 투기 욕구를 자극하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기에도 우리나라는 이미 정점에 와 있다. 그렇죠. 이번에 이제 뭐 공급 대책을 갖고 정부가 아무 내용이 없는 정책을 발표를 했잖아요. 하나만한 발표를 한 건 이유도 뭐냐면 그겁니다. 뭐냐면 지금 천천히 내려가는 것 같은 조짐에 괜히 뭐 했다가 이것이 다시 올라가는 쪽으로 쓰이게 되면 어떨까 싶어서 아예 내려가는 기조가 확실하게 될 때까지는 쓸데없이 투기를 갖다 조장하는 정책은 발표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야, 그래서 하나만한 정책으로 아까 말씀하신 일종의 방임인데 네. 그냥 이제 이야기만 한 것이다. 자, 그럼 요거를 좀 이 저 청취자분들의 또 이해, 궁금증 좀 저 돕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네. 시나리오를 좀 저희가 네. 가져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요거 환율하고도 금리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인플레이션 다 연결되죠. 네. 연준 얘기가 계속 그런데 좀 오래 갈 것 같다 이런 조짐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대표님도 인플레이션이 좀 오래 갈 걸로 보세요? 그럴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몇 가지 질문을 좀 잘라서 얘기를 해보죠.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일 거냐 오래 갈 거냐. 네.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2년은 지속된다고 생각하는 게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각 나라의 중앙은행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자기네들의 프로젝션 자체가 적어도 한 2년은 계속해서 간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이유는 뭐냐 그러면 다들 얘기하는 게 이제 공급 충격 때문에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이해를 하기가 어려운 것이 제 주위 친구들도 명색이 뭐 상대를 나왔다는데도 저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 공급 충격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데 금리를 오른다고 그게 물가가 잡히냐? 네네.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 말은 맞는데 그 중앙은행의 답은 뭐냐면 잡힐 때까지 난 올릴 거야. 맞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미국 연준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런 거잖아요. 그 표현의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거예요. 나는 잡힐 때까지 올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니들 알아서 겨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투자자들은 연준이 저러다가 막상 경기가 꺾이면 겁나가지고 뭐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연준은 계속해서 너 나 우습게 보지 마라고 지금 계속해서 발언을 하는 이유도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어도 당분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한 나라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올리고 있잖아요. 최근에 며칠 전에 캐나다 은행은 또 0.75를 또 올렸어요. 그 전에 1% 올리고 영국 은행도 지금 올린다고 그러는데 여왕 돌아가시는 바람에 지금 늦춰놨는데 모든 주요 은행 국가들의 중앙은행이 동시에 올리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경착륙을 감수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네. 경기의 경착륙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인플레가 비교적 잡힐 때까지 잘못하면 경기의 하락과 그 인플레이션이 동시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제 막상 경기가 경착륙을 하게 되면 그러면 중앙정부는 조금 늦출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늦추면 뭐가 되느냐. 결국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도 뭐 대단하게 좋은 시나리오는 사실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러면 이제 경기가 이렇게 할 경우에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금리를 다시 좀 낮춰주든가
아니면 재정 정책을 써야 되는데 네. 금리는 인플레이 잡는다고 올려야 된다고 하고 재정은 그동안에 2008년 이후에 그 선진국가들의 국가 부채가 워낙 높아져 가지고 재정 정책을 더 강하게 쓸 여력도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힘들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에 비해서 한국은 여전히 아직은 국가 부채가 낮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신에 한국은 가계 부채가 또 많다라는 문제가 조금 다른 나라와는 다른 문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기 침체 또는 장기 그 스태그플레이션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할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면은 지금 원희룡 장관이랑 이제 추경호 부총리가 한 얘기를 잘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라고 되느냐면은 가격이 내려가도 가계 부분은 충격이 있겠지만 금융 부분은 LTV가 낮기 때문에 금융 부분으로 번지지 않을 거다. 그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가계 부분의 충격은 감수를 할 수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금융 부분을 넘어가지 않으면 된다라고 지금 아직은 좀 생각은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결국은 가계 부분에 있어서 충격은 흡수를 하겠다라는 거 그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지난 2년에 걸쳐서 거래가 별로 많지도 않았다. 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렇게 그 말도 안 되는 가격에 그 뛰어들어온 불나방의 숫자는 많지 않으니까 이 전체적인 가계로는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2년만이 아니라 5년을 걸쳐 놓고 생각하면 여전히 연간 한 85조씩 빌렸다는 뜻은 그 빌릴 때 그 사람들이 그 집 사는데 썼잖아요. 그럼 지난 5년간에 집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집값 올라가는 과정에서 돈을 들였던 사람들이 1차적으로 손해를 보겠죠. 근데 투자해서 손해 보는 것은 손해 보는 걸로 그냥 끝날 수도 있어요. 뭐 병가지 상사 또는 투가지 상사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는 이제 자기 소득에 비해서 부채 비율이 높은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문제인 거죠. 야, DSR은 이제 적용하는데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차 떼고 포 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미 지난 대출에는 뭐 DSR은 적용되지 않았었고요.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연소득에 비해서 훨씬 많은 부채를 끼고 부동산을 다 이제 깔고 앉아 있다 이런 상황이죠. 이게 터지면 근데 지금 걱정되는 게 이런 겁니다. 지금 우리가 IMF를 돌이켜봐도 그 힘든 시절이라고 회상을 하지만 현금으로 부동산을 살 여력이 있는 부자들은 떨어진 빌딩을 막 또 쇼핑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대출을 끼고 산 뭐 중산층 서민들은 이제 이자 감당도 안 되니까 손을 들어버리게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이제 버블이 꺼지는 이게 표현이 좀 저는 겹쳐서 들리는 게 처음에 버블이 터져야 살아 말씀하신 게 오늘은 연착륙을 우리가 선호하지만 경착륙을 감수하더라도 그러니까 세게 우리가 쳐박는 상황이잖아요. 경착륙이라는 게 아프잖아요. 근데 그 고통은 주로 대출 부담이 큰 서민층이 더 아플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대출 많이 받는 사람은 서민이 아니에요. 그래요? 네. 지금까지 정부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대출의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그 사람들 뭐 담을 금융자산도 많고 그런 사람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감당할 수 있다. 뒷부분까지 그렇게 뭐 고소득층이 감당할 수 이렇게 가는 것은 조금 좀 과한 얘기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대출을 물론 서민도 어렵기 때문에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받은 액수는 그렇게 크지가 않고 액수 기준으로 치면 사실은 중상층 이상에 되는 사람들이 많이 받은 거거든요. 전체 규모에서.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위험 계층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5년간의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타격이 클 수 있고 두 번째는 사실은 뭐가 있냐면 50대, 60대 베이비 부모들 은퇴를 앞두거나 이제 은퇴를 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주택자니 뭐니 하는 사람들 다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 사람들 중에서도 그냥 자기 집 갖고 살던 사람은 괜히 한번 몇 년 동안 기분 좋았다가 이제 나빠지는 걸로 그냥 끝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사람들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면 좀 시장에 나가서 뛰던 선수들은 타격이 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의 정도는 최근에 산 사람이지만 위험의 크기는 베이비 부모 세대로서 집 많다고 자랑하고
느긋하던 사람들이 위험의 크기는 클 수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보기엔 단순하게 부동산의 버블만이 아니라 이게 전체적인 경제의 버블로 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야, 지금 말씀하신 게 좀 모호하면서도 무섭습니다. 누군가는 언젠가 해결해야 한다. 감당해야 한다. 네, 어저께 재미있는 말씀 하나 해드릴게요. 네. 어저께 제가 청계산에 이제 아침에 새벽에 사람들 없을 때 등산을 갔습니다. 그래서 내려와 가지고서는 국수집에 앉아서 국수를 먹는데 그 바깥으로 그 국수집에다 주차해 놓고 등산을 가고 와서 이제 소위 말하고 거기서 이제 먹으면 이제 주차값이 무료인 그런 시스템인 거거든요. 차가 10대가 주르르 앉아 있는데 눈에 탁 띈 게 10번째 차에 처음으로 기아차가 있어요. 처음부터 첫 번째부터 9번째까지 한 대만 제네시스이고 다 외제차. 나머지는 다 외제차예요. 네. B나 뭐 다 B네요. 뭐 뭐라자면 뭐 영국차, 뭐 네. 독일차. 근데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우리나라에 지금 이렇게 수입 고급차가 수입차도 그냥 끝나는 게 수입 고급차가 이렇게 판판이 퍼져 있는 거, 주차하다 보면 앞뒤로 다 지금 뭐 그렇죠. 독일차가 있는 거, 이것은 다 결국은 뭐냐면 우리나라 소득 대비 주택값이 오르면서 그 전에 주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가 되게 부자가 된 걸로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펑펑 쓰는 겁니다. 차도 바꾸고. 네. 그런데 이제 이게 내려가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제 부가 내려가는 걸로만 생각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좀 생각이 달라요. 경제학자들은 그 소위 영어로 말하면 하우징 웰스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뭐 한국말로 치면 부동산에 의한 부 또는 주택에 의한 부는 부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번에 나왔을 때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꾸 이 값이 올랐을 때 결국은 누군가가 사줘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이제 내려간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마찬가지죠. 이게 지금 집값이 올라가지고 GDP 대비 예를 들면 집값이 뭐 2배다 치면 이게 부냐? 이게 누군가가 사줘야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주는 사람이 국민이면 결국은 누군가는 부자가 아니라 도리어 가난해야만 이게 사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의 부동산의 부는 부가 아니라고 하는 이유는 부동산의 소득 대비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소득 대비 부동산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의 소득이 이전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치면 부동산이 값이 내려간다는 뜻은 소득에 비해서 지나치게 부동산이 많았던 사람들이 갖고 있던 소득이 미래 소득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이전이 된다는 뜻이지 네트로는 제로다라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 게 대한민국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졸부 얘기도 잠깐 하셨습니다만 저희가 강남 개발 붐에서부터 부동산 열풍이 70년대에 시작되잖아요. 영화로도 있습니다만. 그럼 지금 우리나라 사람 대부분은 아마 부자 그러면 빌딩 하나 있고 임대소득도 좀 나오고 그런 생각을 할 거예요. 부동산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진정한 부가 아니다. 그럼 좀 진정한 부는 뭔가요? 부는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소득이 나오는 원천이 부예요.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소유에서 소득이 나오지 않으면 그런 부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제 부동산에서 임대소득이 나온다. 그런 건 부예요. 근데 그 임대소득은 우리나라 수익률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하면 부동산 값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로 가치 상승을 기대하는 거죠. 네,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전세값이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집값에 비해서 한 반이라고 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세값에 해당되는 것에 자기가 그 전세를 주는 것 때문에 자기가 포기하는 소득이 2% 이자다 그러면 그러면은 100이라는 집에 대해서 50만 넣었는데 50에 2%만 손해를 본 거니까 실제로는 임대소득료가 1% 나온다는 거잖아요. 거기까지는 소득인데 나머지는 소득이 아니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정의를 딱 기억해야 되겠네요. 소득이 나오는 원천이 부다. 이렇게 오늘 정의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부동산 하면 가격, 가치 상승 이런 거 생각하는데 차라리 임대를 주고
정당하게 여기서 세를 받으면 그거는 부다. 소득이 나오는 건. 네. 주식 이런 거는 부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큰 차이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부동산 땅이나 집은 수출이 안 돼요. 우리끼리 씹어 먹어야 돼요. 네네네. 네. 우리끼리 안에서 도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폐쇄된 시스템이죠. 주식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사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주식에는 거기서는 나중에 계속해서 이익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익이 얼마나 나는 기업을 사느냐가 중요한 거랑 마찬가지로 임대소득료가 얼마나 나는 부동산을 얼마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근데 임대소득이 제대로 나지 않는 거를 갖다 놓고 나는 부자야. 그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나라 국민이 네. 국민 전체적으로 치면 빵이라는 얘기죠. 야, 말씀하신 내다 팔 수 있는 물건도 아니고 네. 땅에 고정돼 있는 거에 누군가 와서 사줄 때만이 거래 대상 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거래 절벽이 된다면 이건 하락할 수밖에 없고 네. 하락하고 뭐 이제 결국은 공급과 수요가 맞지 않으면 점점 더 팔리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부모 세대는 열심히 자기만 혼자서 네. 부자가 된 줄 알고 기분 좋아하지만 자식 세대들은 그 집을 살 돈이 없으니까 네. 애를 안 낳는 거와 마찬가지로 결국은 자식 세대가 부모 세대의 그 집을 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식 세대는 돈이 없어. 그렇죠. 그럼 누가 사줄 거예요? 다 부모님 돈인데. 네. 돌고 돕니다. 그렇죠. 네. 야, 지난번 첫 번째 1탄 때 나오셔서 제가 좀 충격입니다 그랬더니 버블이 터져야 우리가 산다. 자, 그럼 대표님 그거를 제가 계속 곰곰 생각을 했어요. 버블이 터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다른 나라 정상 국가들처럼 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어 우리가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하잖아요. 네네, 그렇죠. 네. 우리 방식이 익숙하죠. 근데 보통 다른 나라 사람들은 돈이 없을 젊을 때는 다들 렌트해서 살다가 애들 뭐 결혼하고 애 낳을 때쯤 되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집을 갖다 자기 소득에 비해서 장기 대출로 낮으면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 되는 집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10배가 넘고 서울은 지금 18배가 뭐 20배가 23배인가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에다가 이제 그런데 거기다 대놓고서는 네 소득에 상한 가능성을 기준으로 대출을 하겠다. 그럼 지금 같은 사태가 딱 신용경색이 그냥 확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은 그래서 우리나라의 DSR 대출의 규제를 지금과 같은 상태를 과연 얼마나 유지를 할 수 있을지. 저는 지금 요새 거래가 지금 거의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는 없는 현상인데 이거 역시 어떻게 보면 신용경색에 의한 현상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돈을 동원할 수 없으니까요. 네. 가격은 비싸고. 가격이 비싼데 누군가는 그러니까 사는 사람도 이게 싸든 비싸든 간에 사는 사람 입장에서 항상 돈을 빌려야만 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부동산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갖다 이미 저렇게 높은 가격에서 DSR을 갖다 40%를 한다고 하면 그러면 그 돈을 맞춰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그동안에 저축을 엄청 많이 해놓은 사람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못 사는 거죠. 그래서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정부가 뭐 좀 해주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지금 정부만 쳐다보고 앉아있고 돈이 없는 사람은 아무거나 대출 받으려고 해봤자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돈으로는 지금 집값으로는 살 수가 없고 그러니까 서로 만날 자리가 없는 거죠. 자, 아까 이제 2008년 미국에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 났을 때 말이죠. 다 부동산을 오른다 하면서 대출 받아서 싸게 샀다가 버블이 뻥 터져서 그게 뚝 떨어지고 헐값이 되면서 이제 다 이제 하우스 푸어가 된 거예요. 아까 하우징 웰스들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장래 언젠가 버블이 터지고 단기에 하락하고 경착륙하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이 집장 많은 내 생애에는 포기야. 한 젊은 세대들에게 이게 좀 재분배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아까 구조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체감하지 못하면 세대 간의 소득, 그러니까 부동산 버블이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소득 이전이라고 하면 거꾸로 부동산의 폭락은 부동산을 많이 갖고 있던 사람들로부터 소득이 이전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대개 부동산을 안 갖고 있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이잖아요. 그 얘기는 그 사람들이 갖고 그러니까 부동산이 내려옴으로써 이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커지기 때문에 경기도 더 좋아질 수도 있고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빨리 폭락하고 다시 정리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국가 전체적으로는 장기적으로도 좋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완만하게 떨어지는 게 체감 효과가 없어서 일본처럼 깨달았을 땐 늦을 수도 있다. 그렇죠. 이게 지금이라도 우리가 좀 아파야 네. 구조적인 변화를 할 수 있는 동력이 생긴다. 그렇죠. 이렇게 중요한 것은 금융 부분으로 번질 거냐 안 번질 거냐 이제 그것이 네. 그때 가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건데 네. 제 생각에는 금융 부분으로 번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가 않고 두 번째로는 정부의 재정이 충분하기 때문에 정모하면 금융 부분 다시 또 뭐 출자해서 넣어서 같이 대정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알겠습니다. 3탄 부동산에서 제가 좀 해법이 궁금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시나리오하고 해법을 좀 여쭤보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이거 하나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게요. 지난주 명절 연휴 들어가기 전에 지금 고금리 얘기는 해 주셨어요. 네. 그런데 이 고금리는 경기 침체를 감수하고라도 주로 선진국의 중앙은행들이 네. 인플레이션 잡을 때까지 간다. 근데 지금 지난주에 제가 1388원 원달러 환율 보고 1,400원 시대를 준비하라. 이 전문가들의 얘기가 네. 실현될 수도 있겠네. 근데 환율 문제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거 역시 사실은 지나친 가계부채 때문에 한국은행도 다른 나라와 같은 스피드로 금리를 올리는 것이 겁나는 겁니다. 이게 천천히 올린다고 미리 말을 해놨잖아요. 네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나 올리긴 올릴 건데 천천히 올릴 거니까 준비해서 정리할 수 있는 사람들 빨리 좀 정리 좀 해다오라는 말을 해주는 거고. 호소하는 거군요. 네. 또 한편으로는 천천히 올린다는 것이 시장한테 이제 알려졌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금리가 다른 나라보다 낮겠네 네. 싶으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환율이 올라가면 그럼 수입 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네. 그럼 다시 인플레이션이 또 영향이 오겠죠. 네, 그렇죠. 그 인플레이션이 오래 가겠죠. 그 얘기는 금리는 천천히 올리지만 오르는 상태가 더 오래 가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한국은행은 이 미국과 금리 역전되면 뭐 외국인 투자 빠져나가지 않느냐, 불리하지 않느냐 계속 보도에서 나오는데도 역전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환율이 지나치게 오르면 네. 한국은행도 조금 생각을 다시 할 겁니다. 속도를 내거나 네. 빅스텝을 하거나. 그렇죠. 그래요. 자, 청취자 궁금증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딱히 이제 딱 맞지는 않지만 미국이 최근에 그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요.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가 타격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경제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요? 전기차도 그렇고. 요건 어떻게 보세요? 전혀 아니죠. 전혀 아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아니 뭐 현대자동차 조금 손해 본다고 해서 뭐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는 현대자동차 지금 주가를 보세요. 별로 안 움직였어요. 그렇게 우리나라 언론들 침수봉대 이렇게 떠드는데 이렇게 같이 따라다닐 필요 없다고 네. 생각합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너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청취자 김성수님, 주진형님 정말 알기 쉽게 잘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말숙님 속이 다 시원한 사이다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코코님 정말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주 선생님 흥하세요. 앞으로 자주 출연해 주시고요. 또 0034님 지금 이 방송 듣느라 목적지에 도착했는데도 차에서 못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취자들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떻게 개인 전략을 좀 잡을지 조언 한 말씀 끝으로 해 주시죠. 빚 너무 많이 진 사람들은 빨리빨리 최대한으로 갚으세요. 빚을 털어라. 이럴 때 부모님 등쳐서 빨리 갚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 부모님 등쳐서 추석 명절 지나고 부모님하고 헤어졌는데 또 전화 드려야 되나요? 기분 좋게 올라왔는데. 그럴 부모님이라도 있으면 네. 좋고. 그럴 부모님이라도 계시면 다행이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추석 특집 주진영 대표님 과의 3탄 시원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요. 주 대표님 오늘 보내드리면서 노래 한 곡 듣고 주 대표님은 보내드리도록 하죠. 자, 샵의 스위티 나갈 거고요. 지금까지 주진영 전 하나투자증권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You and I think it was springtime when we first met, right? Just seems like yesterday, you know? Well, I know one thing for sure. We came this far. About time it's nothing. I'm taking the functions. Looking at the hits, hips, wanna be a superman. Never be the same, screaming out your name. Give me love attack and I feel you like a blackjack. 퐁당퐁당 너를 처음 보고 난 두근두근 빠져버렸지. 달콤달콤 너의 눈을 보고 난 어쩔 줄을 몰라버렸지. 웃기지도 않게 불쑥 내게 온 널
최영일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사본부 매일 이 시간 청취자분들께 드리는 깜짝 간식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편의점 상품권이고요. 이 귀경하시는 길에 또는 이 귀경하셔서 맛있는 거 찾아 드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너 들으시면서 문자로 의견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에게 저희가 쏠 거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의견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하는 국제본부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휴일에 감사합니다. 예, 저는 방송 위주로 살기 때문에. 아이고. 사실 휴일에도 방송이 있으면 좋습니다. 좀 행복 위주로 사세요. 행복 위주로. 저 방송할 때가 제일 행복해요. 우리 최영일 평론가님처럼. 네네네네. 최영일 평론가님도 사실. 저는 놀 때가 제일 좋아요. 놀 때가 제일. 뭐 방송할 때가 뭐가 제일 행복해요. 놀 때가 최고지. 거짓말. 무슨 뭐 만담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네. 오늘 나오실 수밖에 없는 것이 추석 명절 연휴 동안 외신이 네. 빵빵 터져가지고 이렇게 외신이 많았나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하나씩 짚어보죠. 자, 지난 9일이었습니다. 명절 연휴 첫날이었는데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서거했습니다. 네. 어떻게 된 경황인가요? 네, 현지 시각으로 8일 오후에 이 스코틀랜드의 벨모럴성에 머물고 있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향년 96세의 나이로 서거를 했습니다. 네. 이 즉각적으로 그의 첫 번째 아들인 73살의 찰스 왕세자가 찰스 3세 왕으로 승계를 했고요. 관례에 따라서 대관식은 몇 개월 뒤에나 열릴 예정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영국 여왕이 워낙 오랫동안 집권을 재임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사실은 영국인들 거의 대부분이 내가 태어났더니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었어. 그런 상황이거든요.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뭐 영국인은 아니지만. 예,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70년 만에 사실 맡게 되는 왕실의 어떤 그 장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영국 전체가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왕은 지난해 4월에 70여 년 해로한 남편 필립공을 떠나보낸 뒤에 급격히 쇠약해진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6일에 리즈 트러스 신임 총리 임명장도 직접 줄 정도로 상당히 건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갑작스럽게 서거를 하게 된 건데 영국 정부는 런던 브릿지 작전으로 명명된 여왕 서거시 계획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국 왕실은 성명을 통해서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장례식이 오는 19일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될 것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리고 그 날을 국가 공휴일로 지정을 했습니다. 일단 여왕 서거 직후에 10일간을 이제 애도 기간으로 지정을 했죠. 이 웨스트민스터 사원은 영국의 왕과 여왕이 대관식을 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1947년 당시 필립 왕자와 결혼을 한 곳이죠. 결국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되네요. 14일 웨스트민스터 홀에 안치된 관은 장례식 전날까지 나흘간 대중에 공개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여왕의 그 관이 사실 에든버러에 도착했다 뭐 이런 소식들 계속해서 들으실 겁니다. 이제 영국을 좀 거쳐가지고 여러 마지막에는 궁을 돌더라고요. 맞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이제 안치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유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1965년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 만에 있는 이제 공개군요. 그렇죠. 자, 영국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재위한 군주인데 맞습니다. 이 영국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인 기록일 것 같기도 해요. 맞습니다. 이 여왕은 1952년 2월 6일에 아버지 조지 6세. 이분은 우리 그 일반 대중들이 영화 킹스 스피치의 주인공으로 알고 있는 분이죠. 말이 너무 어눌해서 훈련을 받죠. 맞습니다. 그 형이 갑작스럽게 사랑을 이유로 왕위를 거부하는 바람에 동생이 이제 왕이 된 그 케이스죠. 이분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25살 젊은 나이에 여왕이 왕위에 오르거든요. 그리고 70년 216일간 재위를 합니다. 이 올해 6월에는 즉위 70주년을 기념하는 플래티넘 주빌리 행사가 성대하게 치러지기도 했고요. 자, 영국의 최장 재위 군주일 뿐만 아니라 기록이 확인되는 독립국의 군주들 가운데
프랑스 루이 14세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시간 동안 재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여왕의 재임 기간 동안 냉전, 공산권 붕괴, 유럽연합의 출범과 브렉시트, 그리고 15명의 총리 임명, 미국 대통령은 14명이 거쳐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사의 거의 한 중심에 있던 인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난 1999년에 우리나라에도 방문을 했거든요. 우리나라가 1883년에 수교를 했는데 116년 만에 영국 군주로서는 처음으로 네. 우리나라를 방문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때 안동마을 방문하고 많이 사과나무 화제가 됐었죠? 심으시고 네. 그랬죠. 자, 한편 왕실 폐지 목소리가 커질 때도 있었지만 사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야, 1952년에 죽이면요. 한국 전쟁의 와중에 즉위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야, 우리들 태어나기 한참 전에 이미 영국의 여왕으로 이제 서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왕이 바뀌는데 맞아요. 저는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영국의 입헌 군주제 마지막 왕이 아닐까? 왜냐하면 굉장히 사랑받았고 국민들이 좋아했고 여왕이 또 굉장히 귀여운 면도 있었고 근데 사실 왕실에 대한 비판은 거센데 네.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라 이걸 막아낸 게 아닌가 싶어서 저희가 속된 표현으로 네. 왕실에 대한 모든 비판을 여왕 혼자서 하드캐리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아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네. 그 말이 뭐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찰스 3세 야 얼마나 오랫동안 또 왕위 서열 1위 이 왕세자였습니까? 이 다이아나 왕세자 비화의 또 슬픈 사연도 있고. 맞습니다. 근데 우려가 크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9살이던 1958년에 영국의 왕세자인 웨일스 왕자로서 책봉됐거든요. 그래서 64년간 왕위 예정자 신무지였습니다. 이것도 기록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이제 영국인들이 정말 사랑한 다이애나 비에게 굉장히 상처를 준 장본인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본인이 어쨌든 오래된 불륜으로 상처를 줬고 이혼을 했고 또 다이애나 비가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또 생을 마무리하는데 맞아요. 마치 이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냐 이렇게 꼬리표가 늘 따라 붙는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난 5월에 영국 여론조사 기관인 유고부가 실제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찰스 당시 왕세자의 지지율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81% 지지율, 네. 아들이 윌리엄 왕자가 77%였는데 정작 찰스 왕세자는 56%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게다가 또 영국이 지금 경기 침체 등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호감도가 떨어지고 이렇게 나이가 많은 왕이 등장을 하면서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찰스 3세가 어머니만큼 국민의 존경과 무게감을 물려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또 14개 영연방 국가들의 독립 움직임과 군주제 폐지 여론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커지고 네.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영국이 과거 아프리카, 아시아, 카리브해 국가를 식민지로 착지해서 풍요를 누려왔다면서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찰스 3세 왕이 이미 이제 리더십에서 어머니보다는 훨씬 못 미친다라는 걸 방증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최근에 영화도 하나 개봉됐는데 다이애나 왕세자 비에 대한 영화인데 찰스 왕세자가 굉장히 못된 남편으로 나와요. 차갑고. 네. 당신하고의 결혼은 마치 정략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오랜 연인이 있었고. 그러니까요. 아니 그럼 결혼하면 안 되죠. 지금은 이제 결혼 관계가 인정된 거죠. 맞습니다. 여왕이 최근에 이제 뭐 이렇게 오랫동안 인정해주자 이렇게 됐는데, 야 그러면 이제 지금 왕이 새로 즉위하니까 왕비가 되는 건데. 왕비 됐습니다. 왕비가 된 거죠. 네, 공식적으로 됐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또 다이애나 비를 잊지 못하고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라 자, 왕실의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군주제 문제가 어떻게 정리될지 또 역사적으로 지켜볼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영국도 입헌 군주제. 그런데 이렇게 왕실을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나라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이 지금 이른바 통일교 게이트로 상당히 혼란스럽다. 이건 네. 무슨 얘기입니까? 저는 사실 이 지금 일본이 굉장히 중대한 지점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왜 그런지 설명을 좀 드리면은 네. 기억하시겠지만 참의원 선거를 이틀 앞둔 지난 7월 8일에 통일교의 원한을 가진 남성의 총격으로 당시 유세 중이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망을 하게 됐죠. 충격적인 일이었죠. 예, 그때 이제 암살범 야마가미 대치하는 어머니가 통일교 신도가 된 뒤에 아버지의 사망보험금을 포함해서 총 1억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9억 5천만 원이 넘는 돈을 헌금해서
하면서 생활고를 겪었고 심지어 파산까지 했다면서 네네. 이 통일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아베 총리를 저격했다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예. 자, 이후에 통일교와 실제로 자민당의 유착, 특히 아베파와 깊은 유착 관계가 밝혀지면서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여론이 강해집니다. 네. 기시다 총리가 내각 개편을 통해서 통일교와의 연관성을 끊어내고 지지율 반등을 노렸지만 오히려 이 통일교 관련 인물들이 핵심 요직에 기용되는 등 의혹이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또 자민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속 국회의원 379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79명이 통일교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자, 통일교는 일본에 진출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헌금 강요와 비싼 물품 판매로 가정 파탄까지 일으키면서 교세를 확장해 왔고요. 이 수많은 피해자들이 지금까지도 소송을 제기하고 진행을 하고 있을 정도로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제 관련한 이야기들, 보도들이 나오니까 통일교 측이 통일교의 비리와 일본 정치권과의 유착 관계에 대한 보도에 불만을 제기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언론 기관들이 자신들로부터 통일교로부터 지원을 받은 내용 과거까지 다 조사해서 공개하겠다. 이렇게 공식적으로 밝힌 상태입니다. 그래요. 이 통일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종교인 그 통일교죠? 근데 이게 참 우리나라의 종교라고 말하기가 좀 그런 게 네. 이게 우리나라를 이용한 종교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이 만든 종교이긴 하지만 제가 너무 속상한 게 뭐냐면 통일교가 일본에서 속죄 헌금이라는 걸 거뒀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일본이 과거에 조선을 식민 지배했으니 헌금을 내므로써 그 죄를 네네. 이제 면제받는 거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해서 통일교가 거둔 속죄 헌금을 한국의 피해자들을 위해서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또는 한국 정부에 국고로 내놓은 적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아픈 역사마저도 이용해서 자신들의 배를 불린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특정 종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가 하는 이제 생각이 그러니까요. 드는데 예.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문제는 뭐 또 통일교 측의 입장이 있으면 저희가 들어보고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아베 전 총리 이제 국장이 예정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반대 여론도 상당히 좀 높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왜 그런 거예요? 처음에 사실 일본에서 통일교와 손을 잡은 사람이 아베 전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노부스케 전 총리입니다. 그리고 아베의 아버지 그리고 아베까지 3대에 걸쳐서 통일교와 밀접한 관련을 맺어온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네. 이 시민들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정확하게 밝히라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7일로 예정돼 있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 대해서 거의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반대 여론이 찬성보다 훨씬 높습니다. 심지어 그 온라인 서명 사이트에서 여러 건의 아베 국장 반대 서명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40만 명이 넘게 지금 서명을 한 상태고요. 일본에서는 사실 그 많은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무관심하기 때문에 네. 시위를 벌이더라도 뭐 수천 명 단위의 시위가 잘 벌어지지 않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금 수십 년 만에 수천 명이 거리로 나와서 이 반대를 외치고 있을 정도로 제가 봤을 때는 뭔가 일본 정치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의 시점이 와 있는 것 같고요. 자, 일본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그겁니다. 법적인 근거 없다. 국비 투입 부당하다. 예산 낭비다. 아베의 부패 의혹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아베에 대한 평가가 갈리고 있다. 통일교 유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일본 정부가 당초 25억 원이라고 했던 장례 비용이 지금 166억 원으로 6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네네. 그러면서도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금 낭비라는 지적이 쏟아지면서 반대 여론이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영국과 일본의 소식을 봤고요. 자, 이제 명절 연휴 사이에 미국에서는 지금 9.11 테러 발생 21주기를 맞았고 추념식이 열렸어요. 그렇습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테러 공격이었던 9.11 테러 21주기 추모 행사가 미국의 뉴욕과 워싱턴 DC, 펜실베니아 등 항공기 추락 현장 3곳에서 열렸습니다. 이 오전 8시 46분 뉴욕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충돌했던 시간에 맞춰서 첫 번째 묵념이 시작됐고요. 9시 3분 또 다른 여객기가 남쪽 건물에 부딪힌 시간, 그리고 9시 37분 버지니아주의 미국 국방부 펜타곤 건물에서 묵념이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펜타곤, 카멜라 해리스 부통령 부부는 미국 뉴욕 그라운드 제로, 그리고 질 바이든 여사는 펜실베니아 생크스빌에서 열린 추모식에 각각 참석을 했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데 결코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민주주의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미국에서 다른 공격이 발생하는 것을 막겠다는 우리의 약속에는 끝이 없다며 9.11 테러 주범인 알카이다의 수장 오사마 빈 라덴과 그의 후계자로 알카이다를 이끈 아이만 알자와히리가 지난 7월 말 미국의 무인기 공습으로 제거된 사실을 상기시키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소식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국제본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간식 당첨된 청취자분은요. 4646-9498-1952-5457-0034님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신해철의 일상으로의 초대 들려드리면서 저는 오늘 마무리하고 내일 12시 2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전 귀경하시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산책을 하고 차를 마시고